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0주차 강의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11주차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주차에 배웠던 내용은 평형 상태가 아닌 비평형 상태에서 과잉 캐리어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즉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 농도가 더 많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었죠. 크게 제너레이션 현상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바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뛰어올라서 제너레이션이 되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중에서는 RG 즉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바로 에너지를 받아서 밸런스 밴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RG 센터라고 해서 디팩이나 임퓨리티 등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이 전자가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생기는 현상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콤비네이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의 제너레이션의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도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말 그대로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바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에 해당하는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다른 말로는 쇼클리 리드올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RG 센터 같은 디팩이나 임퓨리티를 통해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거나 오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컨스탄시 하다 했죠. 즉 어떤 물질이든 어떠한 타입이든 상관없이 그 물질을 붙였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비평형 상태에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완전하게 일치가 하지 않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렉트론과 홀 농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두 가지로 이렇게 스플릿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쿼지 페르미 레벨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걸 쿼지 이퀴리브리엄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쿼지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뭐 가짜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뭐 책에서는 아마 의사 뭐 평형 상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형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평형 상태로 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여기에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차 배울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너레이션 앤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죠. 자, 여기 잘 적혀 있죠?
자,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이 깨졌을 때, 즉 캐리어 전자나 전공의 농도가 과잉되거나 부족하는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줄여서 RG라고 하는데,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어떤 비평형 상태에 있는 세마이 컨덕터들을 어떤 평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 캐리어라든지 부족한 캐리어를 제거해서 평형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는 이렇게 평형 상태가 깨진 거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캐리어가 익세스 되거나 디피시티 됐을 때 이거를 스테빌라이제이드 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라고 제너레이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제너레이션은 일렉트론과 홀을 페어로 형성하는 프로세스가 됐고, 리콤비네이션은 일렉트론과 홀을 동시에 제거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non-equilibrium 컨디션 상태에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들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디바이스 특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on-equilibrium 상태라는 건 반도체에 빛을 쬐어주거나 또는 바이어스를 가해주거나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줄 때를 의미하죠.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는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equilibrium 컨디션에 두지 않고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현상을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솔라셀이나 태양전지죠. 태양전지나 포토 디텍터, 광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을 계속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을 유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에 의해서 소자의 특성이 결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서멀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서멀, 열적으로 평형 상태라도 계속 일렉트론과 홀이 계속 생성되는데, 서멀 이퀴리브리엄 상태에서 전체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일정하다고. 그 이유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뛰어넘어서 전자와 홀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와 반대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져서 이 전자와 홀을 제거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일렉트론 홀 페어는 열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절대 온도 0K가 아닌 이상 계속 일렉트론 홀 페어가 왼쪽 그림처럼 계속 생기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계속 리콤비네이션도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표시를 했죠. GN0, GP0는 전자와 홀의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전자와 홀이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의 경우도 전자와 홀이 동시에 재결합을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우리가
서멀 이퀴빌리엄 상태에서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멀 이퀴빌리엄 상태에서의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뭐 거의 무시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요. 전자와 홀의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전자와 홀의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봤던 거는 이런 서멀 이퀴빌리엄 상태가 아닐 때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우리 총 3가지가 있고 이거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3가지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RG 센터 제너레이션,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크게는 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되겠고, 요 아래 2개가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하면, 먼저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이 에너지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에 전달이 되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역이 됨으로써 제너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서멀 에너지 같은 경우 열 에너지고, 라이트는 빛 에너지도. 근데 이 2가지 모두에 대해서 꼭 반드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 에너지 크기가 에너지 밴드갭, 즉 EC 빼기 EV인 에너지 밴드갭보다 무조건 큰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제너레이션,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 라이트의 경우에 잘 살펴보면 이 에너지를, 포톤을 이렇게 표현하죠. Hν, 이거를 바꿨을 때 HC 나누기 람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거죠. 밴드갭보다,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파장의 빛이 들어올 경우 이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로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RG 센터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이건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고, RG 센터는 디펙이나 또는 뭐 임퓨리티 같은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디펙들에 의해서 밴드갭 사이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이 생기면 뭐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요 RG 센터, 여기서 ET라고 해서 트랩 뭐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 조금 에너지를 받으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죠. 그래서 훨씬 제너레이션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반도체 내에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RG 센터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었고, 아무리 퓨어한 실리콘도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이 RG 센터, 즉 디펙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억지로 도펀트를 넣어줘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핑할 때는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가까운 도너나 뭐 억셉터 같은 거 이온을 도핑을 하지만, 요 RG 센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요 가운데 EI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이 트랩 에너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의 얘가 뭐 AU나 뭐 PT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를 강제로 넣어줘서 소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경우는 빠른 스위칭 속도가 필요한 소자일 경우에 그렇게 일부러 넣어줘서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경우는 딱 보면 지금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엄청 휘어져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었죠. 이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미분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큰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이 일렉트릭 필드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나요?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하게 되죠. 이 충돌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이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서 컨덕션 밴드 근처 레벨로 이렇게 떨어지고 충돌하면서 이 에너지가 크리스탈 디팩이 아니죠. 크리스탈 레디스에 전달이 되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되는 게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반드시 적혀 있죠. 하이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영역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요거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인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죠. 자, 이 경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과 컨덕션 밴드에 있는 홀이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홀과 결합함으로써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재결합,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 포톤이라고 하는 라이트,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크기는 당연히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크기를 방출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물질은 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움 포스파이드, 갈륨 알사나이드 같은 광학 소자를 만들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재결합을 하면서 방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LED라든지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소자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중 하나인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어떤 트랩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요 왼쪽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려면 이 ET 레벨에 전자가 차 있어야 될까요? 차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자, 전자가 차 있어야겠죠. 이렇게 전자가 차 있어야 홀이 이렇게 올라오죠. 실제로는 전자가 떨어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돼서 홀이 올라와서 빈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 떨어져서 이 홀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포논 이미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이 방출하는 게 이제 포논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논 이미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빛은 포톤 이미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에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리콘이라든지 절마늄 같은 물질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오른쪽의 경우에
요 프로세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요 이팁 트랩 레벨이 비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비어 있어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두 번 떨어지는 것보다 왼쪽의 현상이 더 쉽기 때문에 이 왼쪽 현상이 주로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어제 리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어제 리콤비네이션은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고 쉽게 말해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과 두 가지 일렉트론의 콜리전에 동시에 동작하는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많을 경우, 즉 도핑 농도가 높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고요. 첫 번째로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됐나요? 포톤이라는 라이트로 방출이 됐었죠. 하지만 포톤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레티스와 충돌하면서 열로서 이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원래 스테이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서 소자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제 리콤비네이션이 또 소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서 그럼 과연 캐리어 농도, 즉 홀이나 일렉트론,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와 그러니까 익세스 일렉트론 그리고 익세스 홀이 어떻게 변하는지 리콤비네이션 될 때 어떻게 농도가 변하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었고 궁극적으로 각각 P 프라임 T는 P 프라임 제로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경우도 풀어보면 이렇게 프라임 빠졌네요. 프라임하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n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오른쪽 변에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밑에 거는 시간을 의미하고 분모는 시간을 의미하고 분자는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뒤에 이번 주에 배우는 컨티뉴티 이케이션을 사용할 때 요거를 사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단지 이제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즉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이랑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의 경우에 요 타우가 타우 n 그리고 타우 p의 값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캐리어는 어떤 캐리어라고 했었나요? 자,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랑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머저리티 캐리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N타입으로 도핑을 했다. 그러면 전자가 머저리티 캐리어죠. 그리고 반대로 홀을 도핑을 해가지고 B타입이 됐다. 그러면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각각 N타입에서 홀은 반면에 N타입에서 홀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농도가 훨씬 작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스 액션 롤을 구해서 했을 때도 엄청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타입, 그러니까 N타입에서는 홀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B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요 타우 리콤비네이션 되는 라이프 타임이죠. 요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각각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요 알파 R이라는 어떤 개수 곱하기 농도죠.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가 영향을 주는 거고, 반대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의 경우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죠. 이럴 경우에는 C에는 캡처 코에피션트, 즉 어떤 트랩, 우리가 강제로 넣어준 RG 센터 트랩이죠. 트랩에 일렉트론이나 홀이 캡처되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CN 같은 경우에는 P타입 반도체에서 이러한 ND 사이트에 전자가 트랩되는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NT는 트랩 덴시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빠르게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타우 P분의 P 프라임은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생성된 캐리어 델타 P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경우도 타우 N분의 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리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주에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할 때 이걸 다루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커지 이퀴블리엄, 커지 페르미 레벨이었죠. 자, 우리가 서멀 이퀴블리엄, 즉 이퀴블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로 일정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N0와 B0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요거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다이컷 했던 거고, 간단하게 요거 맨 마지막 걸로 살펴보면 N0는 NI 익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 그리고 B0는 NI 익스포넨셜 EI-EF 나누기 KT, 즉 다 페르미 레벨을 똑같이 활용을 해서 전자와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N0, B0는 NI 제곱이라고 해서 매스 액션 로가 적용이 성립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스테디 스테이트 캐리어 제너레이션, 즉 어떤 일렉트론 홀 페어가 일정하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생성되고 있어서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에 쿼지 페르미 레벨, 가짜 페르미 레벨, 책에서는 의사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죠. FN과 FP가 인트로듀스, 즉 생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EF가 하나였는데 FN, FP가 되는 거죠. 자, 이 위의 경우로 보면 EF가 EI보다 위에 있으니까 N타입이죠. 그래서 FN이 이쪽 위에 위치하는 거고, FP는 어떻게 되나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까지 크게 가진 않고 이렇게 EI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쿼지 이퀴리bri엄 컨디션이라고 하고,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EF 대신에 전자는 FN, 홀 같은 경우는 FP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전자 N 같은 경우 FN은 거의 EF랑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FP는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M-F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쿼지 이퀴리brium, 즉 비평형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형 상태냐 비평형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두 개로 나눠졌냐 안 나눠졌냐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평형 상태에서는 NP가 NI 제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 액션 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쿼지 이퀴리brium 상태에서 전자와 홀의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커런트 덴시티 중에서 먼저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이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성분이고 이 뒤에는 디퓨전 성분이죠. 그래서 이걸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dx, dnx를 이렇게 풀어 써줬고요. 여기서 쿼지 이퀴리brium이니까 여기에 EF 대신에 FN이 들어간 거고 요거를 쫙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거는 다시 NX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DX분의 DEI는 이렇게 일렉트릭과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바뀌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고 쭉 풀어보면 요 EμN, NE 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쭉 대입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을 이용하면 KT분의 EDN이 MUN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텀이랑 이 텀이 사라지고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즉 쿼지 이퀴리brium 상태에서 커런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dx, dfn 즉 쿼지 페르미 레벨이 x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영역에서만 커런트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 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델타가 아니죠. 델 FN, 델 FP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커런트가 흐르기 위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이 의사 쿼지 페르미 레벨이 흐르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해야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이번 주에 강의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